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윤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7월 2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의 무대가 오늘부터 국제사회로까지 넓어집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일명 드림팀을 내보냅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그렇게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기에다 일본 참여연 선거의 의미와 영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또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00원, 유료 문자 샵 3698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광노성 동국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뵙습니다. 예. 거의 날마다 나왔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왼쪽으로 오늘 특별히 세종대 교양학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도 같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왼쪽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영미 평론가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오늘 오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 정식 의제로 논의가 되는데요. 말로만 자유무역의 원칙을 강조하는 일본을 두고 국제사회에 비판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그동안의 억지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나섭니다. 조금 전 제네바에 도착한 5명의 대표단은 한국 시각 기준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일 WTO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세계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의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호 실장은 국제통상 분쟁과 대응을 담당해온 전문가로 최근엔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놓고 벌인 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WTO 정식 제소를 위한 지지와 명분을 확보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측 대표는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걸로 알려져 한국 입장에선 일본 정부의 모순을 더 부각하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보낼 예정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의회와 업계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본산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나선 기업들에 대해 최대 3개월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이 시작이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리할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WTO 제소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 네. 오늘부터 회의가 시작된다는 게 WTO 일반 이사회라는 건데, WTO 이사회가 그동안에도 뭐 몇 가지 얘기가 나와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일반 이사회는 또 뭐야 하실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각국의 수석 대표가 보통 이제 제네바 주재 무역 대표부라고 보통 대표부라고 얘기하고 거기 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 제네바 대표부 대사 하면은 거기에 그분도 있고 스위스 대사가 따로 있습니다. 스위스 대사.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가트만을 위한 그런 수석 대표들이 각국 대사들이 모여서 하는 게 일반 이사회고요. 주된 이슈 자체가 이제 WTO 체제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분석이 필요한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할 때 의제로 상정해서 하는 토론하는 자리고요. 다시 말하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위에 게 이제 강요 회의, WTO 이제 통상 장관 회의, 그게 최고 의사 결정 기구. 그게 2년마다 열린다는 거죠? 그건 2년마다 열리는 거죠. 일반 이사회는 뭐 수시로 열리는 거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예. 아까 얘기한 상품 이사회 있죠. 예. 그건 분과 이사회. 그럼 이 일반 이사회가 상품 이사회의 상위 개념. 상위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부터 공식 의제로 논의가 되게 되는 건데 박 평론가님은 네.
일반 이사회에서 이게 논의되는 거에 의미를 어떻게 좀 부여하세요? 일단 164개 회원국의 대표들이 다 와서 그렇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환기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14개 안건 중에 11번째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리고 싶어 했던 이 역사적인 과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논의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심대한 신뢰의 훼손 때문에 한국하고 무역 못하겠다라고 예.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심대한 신뢰의 훼손이 뭔지 답을 주지 않고 두 번째 예. 북한으로 우리가 전략 물자를 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서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해도 되느냐 책임 있는 나라에 그 책임을 묻게 되는 자리라는 측면에서 추후에 정식 제소의 근거가 그렇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에서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나중에 정식 제소를 하고 뭐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건데 글쎄요. 네. 효석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썩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요. 이런 예. 모습들이. 지금 두 분이 다 기본적인 말씀 다 하셨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본이 WTO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WTO 체제가 문제가 있다. WTO 자체에 문제가 있다. 자체에 네, 문제가 있다. 그것은요. 언제 시작됐냐고 하면 WTO에서 그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서 일본이 패소를 했죠. 예. 패소를 했는데 패소라고 인정하지 않고 WTO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G20에서 예,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위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할 때 말한 것이 WTO 개혁이었습니다. WTO 개혁.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꺼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WTO에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토의가 할 수가 예. 있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것으로 그 생각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WTO의 룰 자체로 가면 가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국이 훨씬 지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한국 쪽에 명분이 다 있다. 예,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혹시 일본이 한국을 제외한다면 도 위반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WTO 위반 사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예. 그거 모든 것의 근본에 있는 WTO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예.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철저하게 더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조금 빗나갈 수 있는데요. 네. 그 일본이 WTO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논리적 근거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하나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 페날이 그때 수산물에서 그 한국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죠. 그때 페날의 숫자가 원래 거기 페날이 몇 사람 있습니까? 6명 정도. 7명인데 한 명 남았어요. 아, 예, 예. 네, 그때는 3명으로 아. 토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원래는 7명인데 3명으로 했다. 그러니까 페널 자체가 숫자가 너무 적었다. 네, 이번에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요,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그 위안부 문제 자료를 올렸을 때 일본이 또 그 유네스코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예산을 내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더 압력을 가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 일본은 어떤 도발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그냥 WTO에 논리적으로는 한국이 유리하다라고 해도요. 또 일본은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를 다른 문제를 엮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계속 그 질질 끌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한테도 요새 WTO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예, 많이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조심해서 같이 이 부분까지 전략을 짜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렇죠. 이상한 함정을 일본이 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수출 품목들에 대해 그러니까 일본의 그 반도체 관련된 세 가지 소재 관련돼서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뭐 많이 듣고 있었기 네. 때문에요. 지금 우리 호사카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일본이 뒤에서 어떤 식으로 또 전략을 짤지 모른다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드림팀을 구성을 했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했기 때문에 그 얘기 좀 잠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드림팀 하면 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네. 후쿠시마산 이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WTO에 일본이 제소한 거에서 우리가 승소한 게 지난 4월이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승소했던 그 힘, 뭐 명분, 근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당시에 우리가 1심에서는 졌고요. 2심에서는 뒤집혔거든요. WTO가 2심제로 돼 있는데 보통은 1심에서 지고 이걸 뒤집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저분, 걸어가고 있는 저분이 이번에 그 일본과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담판을 지으러 가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인데 네. 33년 차 외교관입니다. 그래요. 다자간 양자간 통상 전문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7년에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일대 8개 현에서 나오는 28개 어종을 우리가 수입을 금지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조치를 한 나라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24개 나라 정도 되는데 일본이 2015년에 딱 한국만 찍어서 WTO에 제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졌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요. 감정단은 방사능 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을 했는데 이게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해서 1심에서는 졌는데 당시에는 일본이 WTO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WTO가 과학적이다. 참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이게 일본 네. 정부의 입장이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감정단이 친일 인사들 일색이다 해서 그 감정하는 감정단 안에서조차 이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요. 네. 그런데 2심에서 이게 어떻게 뒤집혔느냐. 1심에서는 우리가 과학적인 논리로 접근을 했는데 앞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간의 관계는 과학적인 문제나 행위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좀 통시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2차에서 우리가 그 상소를 했을 때는 사법협력관을 비롯해서 우리 팀 한 20여 명이 한 달 동안 호텔에서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문답을 거의 모의 면접과 같은 형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철저하게 했군요. 이때는 어떤 논리를 내세웠냐면 방사능 물질이 몇 개 나왔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지킬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일본이 판매하는 수산물은 아직까지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 네. 이 논리로 우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일을 해낸 그런 팀입니다. 사실 드림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져줄 만한 그런 역할들을 참 훌륭하게 해내셨네요. 자, 그렇다면은 WTO라는 데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국제 기구에서 사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는 좀 힘에서 밀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WTO 제소라는 게 정말 우리한테 실효성 있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계속 있거든요. 근데 좀 우리는 좀 정식 안건으로 좀 올렸고 이제 이번부터는 토의가 되는 거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에 좀 이 수산물 분쟁 관련해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전략 갖고 접근해야 될 문제를 지금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옛날에 그랬죠. 부자들의 클럽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까지만 해도 이 WTO가 부자 나라들의 클럽이라서 지들끼리 그린룸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 그린 카펫으로 싹 돼 있는 방이 있어요. WTO 네. 건물에. 윌리엄 레퍼톨이라는 데인데 제네바에.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결정해서 이제 모두 임포즈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 이건 그러다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지나면서 월 디벨롭먼트 어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 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WTO가 옛날처럼 부자들의 뭐 어떤 큰 클럽이라서 힘을 하고 그렇지는 않고 네. 우리 약화도 충분히 논리만 있으면 가능한 데가 WTO 항소심도 그렇고 이제 네. 1심도 그렇고 그런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20조, 21조를 들고 올 것 같아요. 같은 20조, 21조라는 건 뭡니까? 20조는 이제 공중도덕이나 유한한 자원에 대해서 그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고요. 예. 그다음 뭐 동식물 보호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만 21조는 안보를 이유로 하는 이유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한국에 지난번에 이제 무슨 북한으로 안보 물자가 흘러 들어갔을 뭐 전략 물자 가능성이 흘러갔다는 있다. 얘기겠죠. 뭐 예.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분명히 21조나 20조 두 개를 들고 나올 것 같고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1조하고 그다음에 11조 들고 와서 디펜스를 할 것 같습니다. 1조하고 11조 내용 뭡니까? 1조는 이제 non-discrimination이라고 그래서 이 최애국 대우 조항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차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11조 조항이 우리가 얘기하는 물량 제한, 수출 물량 제한을 하지 말라라는 기본 원칙 조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인 디팍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WTO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들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1조 11조 대 20조 21조의 싸움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좀 쪼개서 분석을 해보죠. 박 평론가님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이 조항 간의 다툼이 전략적으로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 저는 모호성하고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 짤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상품무역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난 9일에 올렸을 때 특정 국가만을 딱 집어서 하는 조치이며 우리나라에게 현저히 부당하게 불리하다. 최혜국 대우를 하다가 정상으로 대하는 것뿐이다. 이게 일본의 주장인데요. 네네네.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은 일일이 조사해보지 않고 하던 대로 쭉 가느냐. 이런 논리가 가능할 것이고 전략물자가 문제가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국제기구를 통해서 조사해보고 문제 있으면은 이거 개선하면 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고 우리 입장에서도 당국자 간 협상을 하자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사전적인 노력에 대한 레코드는 쌓아 놓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왜 한국에게 특정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불이익을 주느냐. 결국은 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던 역사적 과오를 모른 채 하고 싶은 일본의 속마음이 들켰기 때문이다. 저는 결국은 이게 인권 문제로 가야 한다고 봐요. 근데 그게 먹힐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통상시장에서 인권 문제를 들고 오는 것 자체가 매치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일본이 이 문제를 통상으로 접근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 그렇죠. 통상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접근한 게 잘못됐다. 논리적인 구조 자체를 깨뜨려야 된다고 보고 안보의 문제, 이건 인권의 문제이지 안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 논리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석가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좀 안보 논리를 좀 끄집어서 예. 낼 거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요? 처음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일본은 이거 보복 조치다. 그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아베 총리 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게 한국 쪽에서 보복 조치는 부당하다라는 반응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안보 문제다. 이번에 그 자면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시 그렇게 아베 신조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WTO 문제를 염두에 두어서 하고 있는 말인데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새 품목을 그 수출 규제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그 한국을 제외한다. 이것은 특히 신뢰 관계가 깨졌고 또 3년간 보고를 해달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한국은 3년간 보고를 해달라라는 일본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진짜. 예. 이 부분도 정확하게 논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 협상팀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온갖 그 안간 힘을 써서 일본이 전당하다라는 것은 특히 큰 내용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에 많이 여론전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거 자체를 더 논리화시켜서 WTO에서도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일본의 논리에 대해서 치밀하게 반박하고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호사카 교수님이 계속해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되는 말씀을 강조하시니 그게 얼마나 이쪽에서 또 치밀하게 준비를 했길래 그렇겠습니까만 참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한번 또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하면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좀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88년도에 일본이 EU에 유럽연합에 대해서 반도체를 90일간 수출을 중단한 조치가 있었고요. 유럽연합이 WTO에 제소를 했고 WTO가 그 제소를 받아들여서 일본이 이제 패소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반도체를 수출 중단했었던 이유와 패소한 이유 이게 어떻게 이해를 좀 해보면 될까요? 이건 이제 그 전으로 가야 돼. 86년 미일 반도체 협정까지 아, 2년 전으로도 가야 된다는 2년 얘기예요? 전에 그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미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간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두 개의 협정이 뭉쳐진 거예요. 하나는 미국 정부와 일본 기업들 사이에 도시부안이 뭐 이렇게 반도체 생산 기업. 그다음에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그 두 개의 서브 협정이 합쳐진 게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인데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일본이 미국에서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일본이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에 파는 반도체 가격을 올려라. 그게 이제 첫 번째 미국 기업 정부와 일본 기업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기업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한 것은 반도체를 할 때 산업을 키울 때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WTO 번째, 그다음에 개투위원체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출 가격을 올리게 하고 물량 자체를 제한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해서 사실 어부지리로 84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달려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그 바람에 우리가 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일종의 보복 조치 이유에 대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88년 내용은 한번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어떤 이유를 고발을 했는지 저 수출을 중단했는지 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반도체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도체가 이제 그만큼 이미 지금으로 따지면은 근 20년 전에도 한 30년 가까이 전에도 상당히 좀 예민한 어떤 그런 그때 품목이었다라는 이제 우리가 거를 4차 알수 있게 산업혁명에 AI 들고 나오고 드론 뭐 들고 나오고 이러듯이 그때 80년대만 해도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니까요. 미래 세대를 주름 잡는 게 반도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번에 일본이 우리 반도체 관련된 주요 이 소재 품목,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약한 부분을 물고 들어주는 것도 결국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좀 4차 산업혁명에 좀 지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의 중요성만큼 높아졌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전례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전례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논리적으로 협상 전략을 상당히 좀 치밀하게 짜줘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고요. 그러면 협상 전략 측면에 있었을 때 지금 안보 대 통상의 어떤 자유무역 질서 훼손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충돌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냉정하게 이제 현재 WTO 체제에서 과연 이제 뭐가 더 우선시 될 거냐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호사카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유무역 질서냐 안보냐 이 부분에 있어서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WTO 자체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맥락으로서는 사실상 한국이 압도적으로 현재는 유리하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보시기에. 예. 네, 그러나 그것을 일본은 철저하게 뒤집으려고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논리도 동원할 것이고, 그래도 그대로 가면 이게 보복 조치라는 말을 계속 아베 신조도 사실상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중간에서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몇 번이나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전체적인 논리 속에서 녹여서 하면 이것은 어떤 이유도 없이 한국에 대한 그 제해국 대우를 그냥 조례했다. 이유가 없다. 안보도 어떤 근거가 없다. 북한에 흘러갔다라는 근거도 없고요. 오히려 일본 쪽에서 북한 쪽에 넘어간 물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게 현재는 논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외의 부분에서 예. 일본이 더 힘을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심해야 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해석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따라가게 한다라는 네. 지적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국제무역 질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흠집을 이미 내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그런 모습에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혹시라도 일본 협상단 측에서 주장을 한다면 WTO에서 이런 어떤 논리들이 먹힐 수 있을 것이냐 한 부분도 글쎄, 짚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논리 구조를 만들어 가면은 미국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아마 전면에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심 깔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WTO 체제 자체의 불합리성을 계속 부각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저도 미국이 WTO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행위를 그동안 많이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 이후 그런 일이 많이 그렇죠. 있었죠. 그리고 더구나 지금 상소기구에 있는 이 패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앞서 광동선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소기구에 있는 패널들 임기가 끝나가는데 미국이 불신임을 해서 말하자면 WTO 체제 그 2심 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갑니다. 연말이 되면 임기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참이고 또 일본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오산 공군기지 통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존 볼턴 미 국가안보부 장관은 대표적인 네오콘의 핵심적인 그렇죠. 인사잖아요. 대학 다닐 때 베트남 전쟁 겪었고 30대에 글로벌 냉전 체제를 겪었던 사람이고 정말 보수적이고 이란과 북한에는 폭격을 해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제 일본에 가서 그 일본 관료들을 만나면서 활짝 웃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 인상, 저희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저분인데 보통은 항상 저 팔자로 미간을 찌그리고 있는 그 모습을 기억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나 그 미국과 우리나라가 만났을 때도 표정이 불변하는 사람인데 어제 일본에 가서 표정이 밝았습니다. 정말 활짝 웃네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안보적 이익하고 일본이 스스로 자위대를 헌법상의 기구로 키우고자 하는 이익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고 한국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저분이 이 상황을 과연 본국에 어떻게 보고할 그러게요.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중재라는 것을 낙관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따질 그러겠죠. 테고 결국은 이게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를 정말 정밀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아주 의외의 구석에서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 교수님. 예. 말씀드리면요. 먼저 존 볼턴은 일본하고는 13년간 아주 절친한 사이에 있습니다. 굉장히 예. 지일파군요. 예, 완전 친일파 혹은 친일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예, 정도로 예, 특히 예. 아베 총공하고는 모든 면에서 의견이 일치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요? 예, 그 정도로 엄청난 교감이 그 아베 총공하고 볼턴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말 잘 알고 글쎄요. 이것은 그냥 논리전이 아니라요 외교전으로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WTO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거는 전력전으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이 WTO 관련된 부분은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한테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효성 얘기도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되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게 우리 협상팀 또 우리 정부의 숙제죠. 이 포인트 하나만 좀 딱 집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어떤 걸 짚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입증 책임 자체가 가트 21조는 가트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이제 20조, 21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안보를 이유로 해서 수출 통제를 가한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일본에 있거든요. 왜 안보 논리, 왜 그렇죠. 안보를 훼손하는 예외를 거냐? 주장하니까 이제 입증 책임이 일본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이 지금 시그널 자체가 자꾸 셀프 컨플릭팅하단 말이에요. 이거 날렸다가 안 되면 딴 거 날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안보 논리 주장하기가 그동안에 이제 발설해 놓은 게 서로들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게 유리한 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불리한 점도 있어요, 사실. 어떤 왜냐하면 면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대 리스트라는 것은 지하철 정시 운행하고 똑같거든요. 지하철 노조 파업할 때 기본적으로 우대했다가 뺀다는 것은 정식 절차대로 간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하철 노조 파업할 때 정시 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우리를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건데 그 그런 편의를 식으로- 안 봐준다고 해서 그게 WTO 위반이지 그렇죠. 아니지 그러니까 않느냐. 그거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교묘하고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자 일본의 정책이나 정정 굉장히 치밀하다. 하루아침에 딱 결정해서 일본 관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가슴이 가섭게 한번 가보세요. 일본 관료들 이만 지식책 갖다 놓고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그렇게 쉽게 이기는 논리. 물론 이제 여건상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 예외를 시간이 입증해야 좀 돼요. 오래 걸리겠군요. WTO가 빨라야 2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박연미 평론가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상소기구 자체 구성이 연말되면 한 사람밖에 안 남는데 지금 가봤자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3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3년까지 가게 되면 피차 이미 다 끝난 거죠. 예, 네, 그렇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건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만 알겠습니까? 다 잘 알겠죠. 그 전에 뭔가 양측 간에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이라는 게 또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에 대한 필요성을 비단 우리만 알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WTO 제소권은 이제 공은 우리 협상단, 우리 정부한테 넘어가 있으니 잘 해내길 또 치밀하게 잘 준비했었길 기대를 하면서 이 정도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일본 참여 선거의 영향 얘기를 조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권 자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팩트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은 확보 못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확인한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이번 한일 간의 이 무역 분쟁 문제 또 향후에 일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호소카 예. 대표님한테 먼저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아베 정권이 승리했다 이러한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글쎄요. 그러나 자민당 자체를 보면 9의석이 줄었습니다. 전체로요. 그러니까 113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로요. 이번에 개선된 거하고 개선 안 된 거 합해서 113석을 얻었는데 이것은 9석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공명당하고 자민당의 지금 보시는 것은 161석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이것은 개헌 세력까지 다 합해서 이뤘다라는 이야기지만 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공명당이라는 세력이 28석인데요. 이 28석은 여당 안에 있지만 개헌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마니페스토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약집 있죠. 예. 거기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뺐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제 야당들도 개헌 논의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까 협력해라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든 야당이 반대를 했고 여당 안에 있는 공명당 자체도 그런 식으로 수사에 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어제 또 반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이라는 것은 무릎 건너갔다.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수건이기 때문에 글쎄요. 개헌한다라는 거 이것을 밀어붙이는데 그거는 못할 것이다. 이게 벌써 기사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베의 수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걸 사실 우리 국민들 정서로는 왜 아베가 저렇게 개헌을 원할까라는 부분은 조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전통 포스 세력은 평화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키시노부스케 라인이라는 비주류 라인이 자민당에 있습니다. 키시노부스케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고 예. 그 사람이 A급 전범 혐의자였습니다. 만주국으로 만든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었고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계속 되살리겠다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고 예. 그것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 아베 신조이고요. 그리고 키시노부스케의 수구원 자체가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왜 할아버지가 못했던 것을 자신이 하겠다고 헌법 개정을 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헌법 개정의 중심은 제 크죠. 바로 그 자위대 현재는 뭐 자위대이지만 그것을 전시군대로 바꾸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전시군대를 갖고 미국하고 같이 싸울 수가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는 미국하고 싸워서 패배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미국하고 같이 싸워서 계속 이겨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의 열등감마저도 그러니까 미국에 패배했다라는 그것도 씻어내겠다. 이러한 이상한 정체성의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집권한 거죠. 19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평화법의 개정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네. 있겠군요. 그죠?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 알겠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아베 총리가 저기에 매달리는지. 자, 그럼 이번 참여 선거 결과 아까 자민당은 마이너스 9석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라든가 등등등이 향후에 있을수록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힘이 돼주는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런 개헌 문제라든가 그 한국에 대한 그 보복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자민당은 분리해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어필도 개헌은 개헌대로 어필을 하고요. 한국에 대한 문제는 또 따로 어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봐가면서 다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이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니까 추진하겠다. 예. 이 문제는 조금 안 되니까 좀 보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그 지지율을 올린 다음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현재 일본 집권 여당의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이 또 앞으로 또 계속 여론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70%까지 규제해야 된다. 지지한다라는 거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45%라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글쎄요. 그리고 이쪽에 불매 운동의 영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본에 확산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예를 들면 규슈에 있는 사가현의 지사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오지 않게 돼가지고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고 이것을 공개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 자민당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 일본의 피해도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게 되면 850개 또는 1,100개에 해당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해주던 거를 이제는 각각 다 이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기업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 수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번거로워지는 거겠잖아요. 우리는 물론 물건을 늦게 받는 문제가 생기는 하는 거지만 이런 것도 결국 일본의 기업들한테 피해를 오게 된다면은 이것도 우리로서는 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오히려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첨단 산업들이나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복잡한 그런 최종재를 생산하는 일부 소재나 장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수출을 금지했던 그 품목 자체가 일본이 경쟁 우위가 있는 품목들이거든요. 그렇죠. 세계 시장을 잡고 있는. 근데 이제 그거 안에서 우리가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니까 우리 데이터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70%가 우리 한국이 독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그래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는 그것도 한 50%가 한국산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전 세계.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는 게 70%, 50%를 장악하고 이게 들어가서 반도체를 생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디가 되냐면 일본 도시바로 들어가고 소니도 들어가요. 또 바이오라고 해서 소니에서 분사된 PC 업체가 일본 겁니다. 네. 거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국 업체도 들어가요. 특히 그렇죠. 델 컴퓨터니 아이폰이니 이런 데도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줘야 이게 고성능 펑셔닝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밸류 체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걸 딱 쳐서 고리를 끊어주면 이게 대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 네. 본인도 손해보고 미국 기업도 손해보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게 이제 일본의 행위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나중에 큰 후회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일본 측 기업들한테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또 이제 그 피해는 또 우리 기업들 상당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네.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3대 소재는 아직까지 영향을 안 미쳤죠. 7월 4일부터 금수 조치가 시작이 됐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재고분이라는 게 뭐 품목 따라 다릅니다만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반년까지는 버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조치는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으나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 경제를 크게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그 나머지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뺀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버틸 수 없는 중소기업들도 저기에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들의 피해 상황은 현재 그래도 버티고 있는 대기업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부에서는 목재하고 식품 빼고는 다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된다면 네. 거기에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화이트리스트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대외 무역 규정이에요. 외국환 관리 규정. 예, 예. 거기 보면 굉장히 느슨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아주 이그젝트하게 딱 요거 이렇게 지정을 하고 널찍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캐치올 규제라고 해서 네.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마저도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품목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종이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예. 일본 규정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일본 저는 뭐 이제 옛날에 관료를 하면서 일본하고 이제 가슴이 가색이 자주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데 일본 정책 자체는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규정할 때도 본인이 자의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널찍널찍하게 해놔서 이게 지금 뭐 850개에 해당되는 그런 뭐 품목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0개에서 뭐 1,100개까지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호스커 교수님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칼 아닙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생각하는 일본이 왜 그러한 서프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무역적인 관계를 사실상 파괴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행위에 왜 나왔는가라는 것인데요. 지금 뭐 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본 관료들은 상당히 치밀하게 모든 예. 것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도 현재 관료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거 해라라고 하면 아래에서 이거 하면 큰 문제가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라고 해도 안 됩니다. 현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상당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에는 아베 총리가 오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오판을 했냐? 예. 자면 선거가 있었고 또 북일 수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북일 수교 때 북한 쪽에서 배상 요구를 하게 되면 그렇죠.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나온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가 바로 보상은 끝났지만 65년도에 배상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65년도에 정의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바로 일제 간점기에 불법성에 기인한 내용 위자료 그렇죠. 그거는 배상금을 내라 이렇게 갔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것이 계속 확전되어 가고 구체적인 뭐 현금화라든가 계속될 때
북한이 그것을 보고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하고 배상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본 그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사실상 이러한 경제 보복 그래서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를 엮어서 경제 보복을 한 게 사실이고요. 그게 북한하고의 북일 수교가 사실상 다가와졌다라는 왜냐하면 북미 수교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지금 일본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북일 수교라는 게 그렇죠. 순서이기 그렇게 때문에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판결을 완전히 부정해야 되는 입장이 현재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처음부터 입체적인 입장에서 그러게요. 판단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판했다고. 예. 아베 신조는 이대로 가면 부메랑 예. 효과도 있고요. 여러 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자신의 목을 완전히 조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네요. 북미 수교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북일 수교를 준비 중이다. 그 그래서- 차원에서 이번 일을 벌인 거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북일 수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 한다고 해놓고 네. 갑자기 무조건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고. 그러게 그렇게 말입니다. 아베가 이후로 지금부터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우리에 대한 태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떤지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옛날 남북 관계가 아닌데 우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보복을 하거나 이렇게 규제를 해서 거기서 뭘 얻으려고 그러는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오판이고요. 그러니까요. 45년 이전에 한일 관계로 착각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념적인 오판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고 지금 한국이 옛날의 한국이 아니라 세계 그 경제 대국 10위의 나라라는 것을 망각한 그러한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그 일본이 그 오히려 일본 국민들이 그것을 예. 깨달아 가지고요. 그러게요. 그 상당히 좋은 재원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일본 안에서.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을 때 한국에 미칠 영향도 물론 크겠지만 일본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크다라는 점 일본 국민들, 일본 내에서 여론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아마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여론에서도 일본의 부당성 또 이게 국제 이 공급 체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좀 설명을 좀 하는 것도 이게 결국 일본 여론을 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박평론가님. 네. 지금 호스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또는 당장 다음 달이 아니라 더 뒤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유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내일이 일본이 일단 그 자국 내 여론을 모아보겠다는 마지막 시한이잖아요. 24일까지 국내 여론을 들어보고 그렇죠. 이걸 그러겠죠.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의 안건으로 올려서 여기에서 만약에 한국을 정말 백색 국가 명단에서 빼자 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도 앞불싸 싶은 구성원이 있다고 해도 국무회의에서 이걸 의결을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일본이 지금 이 잘못된 조치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 WTO 회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찌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옆구리를 쿡 찔러서 어지간히 하고 말아라 하는 상황을 일본이 원했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성적으로 양국 간의 싸움을 말릴 것이냐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거기까지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일본도 더 가면 어려워지는 건 맞고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어디서 사올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싸게 사올 수 있게 그렇죠. 관세 같은 것들 혜택을 좀 줄 수가 예.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비단 이번 문제가 아니라도 기술 독립을 해야죠. 근본적으로
지나치게 일본에 대한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네. 있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정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야죠. 지금 사실은 박 평론가님이 이제 슬슬 결론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잡아주셔서요. 지금 박 평론가님 말씀 들은 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얘기를 어제도 사실 했습니다만 오늘도 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문가들마다 각자 다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거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세 분한테 이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련된 이제 우리의 대책과 관련된 부분이죠. 첫 번째가 부품 소재를 혁신을 하겠다.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제2의 벤처붐 전략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가철에 국내 관광객들 좀 관광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도 좀 있었고요. 일단은 대통령이 어제 내놓은 이 대응 방안부터 좀 먼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 교수님은 어제 뭐 꼭 어제로 한정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정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책 내용들 계속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가장 원칙적인 대처들이죠. 근데 이제 장기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품 산업을 육성한다. 뭐 이런 것들을 부품 산업이 그동안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투자 손익 계산을 해봤더니 그 조그만 거 생산하려고 그 큰 투자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품 산업 육성 같은 것도 이제 장기적인 대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예. 정부 간의 관계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국가 간의 자존심 문제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국가가 모두 이제 아까 우리 허사카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일본 아베 총리의 자기 국내 정치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보수 네. 결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국가 간에 해결하는가 하시는 것이 가장 단기적인 해결인데요. 나는 그동안에 얘기를 할 때는 제3국인 한미 동북아 질서 재편에서 삼각안보 체제는 한미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다투니까 미국이 좀 나타나서 좀 어떻게 해주기를 요구해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도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럼 교수님 생각은 볼턴이 온 거가 볼턴이 지금 일본 가고 우리 오는 거 이 자체가 일본이 중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안 보이신다는 말씀인 거죠? 볼턴이 이제 하는 행동은 보였지만 거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우리가 우리 대통령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재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지만 글쎄요. 그렇다면 아베의 요청도 있어야지 나는 중재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아베 요청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니. 얘기니까 그러니까 대칙 땜빵으로 볼턴 보냈으니까 잘 먹고 와이닝 다이닝 하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에도 볼턴이 왔을 때 물론 우리가 좀 볼턴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건 아닌 건 사실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의 논리를 펼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박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사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단기적인 대책 얘기를 사실 뭐 딱히 내놓을 게 마땅치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중장기 대책을 뭐 준비를 안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아닌 거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점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왜 서로 어떻게 하면 남을 못 살게 굴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지 일본 정부가 근본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매듭을 잘못 묶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싸움을 걸어왔으면 국가의 국격도 지켜야 하고 경제 안보도 지켜야 하니 단기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일단은 일본이 이 상황을 길게 가져갔을 때 일본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특히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워져서 민심이 이반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그 일본의 주요 항구 그리고 주요 공항에 관광객으로 입국한 외국인 비중 통계를 좀 봤더니 한국 사람 비중이 뭐 절대적이에요. 가장 많은 손님은 중국 사람 맞는데요. 중국 손님이 26%, 한국 손님이 지난해 기준으로 25% 정도 됩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가 그런데 엄청나게 가는 거군요. 인구 대비 보면 중국 사람들 그 인구 대비해서 26%가 결코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국 손님 없이 어디 장사 잘 되나 봐라. 전 단기적으로 그거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당장 어제 나온 그 인터뷰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로 가는 관문인 신치토세 공항 1년에 한국 사람 50만 명씩 들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공항들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 다 모아서 1년에 750만 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쓰고 많이 팔아주고 일본도 역시 우리도 일본의 혜택을 받은 것이 있겠고 상호 보완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못 간다는 걸 단기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봐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건드리면은 코를 깨물어준다는 전례를 좀 남겨야지 유야무야 갈 수는 없고요. 대신 정부는 좀 냉정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는 게 싸움은 민간에서 하면 돼요. 욕하고 불매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죠. 사람의 화났다는 표현을 가장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상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스러운 소리 한마디 하면 얼마나 화났는지 알 수 있는데 상황을 뒤집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고상한 그거는 좀 극단을 건 넘은 거죠. 정부에서 하시고요. 청와대에서는 사적인 감정 이런 거 드러내지 마시고 고상하게 뒷일을 생각하면서 거기선 수수반을 내놓으시고 일반 국민들은 당분간은 우리가 일본을 좀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교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호사카 교수님.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표현이 조금 거칠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의 약점을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본의 약점이요.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을 좀 표현이 좀 괴롭힌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그냥 예. 일본이 따끔하거나 아프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우리가 이번에 반도체 관련 세계 소재 때문에 느꼈던 것 같은. 예, 역시 관광 확실합니다. 교수님도 이것은요. 보시는군요. 지금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재 상황 그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말이 저는 전주 외교를 배웠기 때문에 항상 들었던 이야기인데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다. 예.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지만 전쟁도 외교인 것입니다. 전쟁도. 예. 유리한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고요. 무대포하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양보해서 일본이 원하는 일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외교하며 이것도 엄청난 실패가 돼가지고요. 그렇죠. 한국의 전체성이 엄청나게 훼손됩니다. 네,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게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 지금은 그쪽에서 전쟁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전쟁, 그것이 외교의 연장 선상에서의 전쟁을 감행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관광 산업 그리고 또 일본 안에는 고정의 20%의 한류 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소리를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은 일본 안에 양식이 있는 일본인들의 소리가 많이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것도 여론전이고요. 예. 다 전쟁, 외교, 바로 전쟁까지 포함시킨 외교의 전략을 우리가 총력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비장함이 최근에 우리 정부나 청와대에서 보면은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곽 교수님 혹시 한 말씀 짧게 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자꾸 기업 억제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기본적으로 기업은 자기 생리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투자 한번 시기 놓치면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놓치듯이 크게 당하니까 지금은 빨리 규제 혁파, 규제 타파해서 혁신을 유도하는 것, 기업들을 풀어주는 것. 오히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것이 성장의 길이고 나중에 파이가 커져야지 나눠줄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혁신 성장의 길은 빨리 규제 혁파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책일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거를 앞당기게 만드는 자극을 주는 그래야 기회가 될수 장기적인 있다. 전략서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렇죠. 나가서 또 4차 산업에서도 1등도 하고 하지 지금처럼 묶어놓으면 기업들 아무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이 주제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 학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영평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못 비장한 마음으로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시야를 여의도 정치권으로 돌려보면 여기는 좀 딴 나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여러분들도 드십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국회는 지금 일본 대신 우리끼리 싸우기 바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친일 엑스맨 행태는 그만하라, 반일 감상팔이다. 서로의 비난 속에 국회는 다시 멈춰섰습니다. 준비된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대응 방식은 구한말 쇄국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감성팔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일 감정 선동하고 국민 편가르고 야당 공격에만 바빴지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일본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는 실질적인 그 길이라고. 민주당은 분열의 원인은 한국당에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또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 이렇게 비판하는지. 21세기판 친일파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가뜩이나 나빴던 여야 관계는 한일 관계만큼 멀어졌습니다. 그나마 일본 규탄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 일정은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일본 보복 조치 대응 예산을 두고 갈등까지 겹치면서 국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는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 추경을 비롯한 현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한 발짝도 좁히지 못해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정부나 청와대나 비장한 마음으로 한일 이 분쟁에 좀 나서고 있는데 딴 얘기만 하고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초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쪽에서는 앞서 엑스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답답합니다. 네,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현재 행보가 일본과의 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를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일 분쟁을 또 여당이 유리하게 활용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런 또 의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갈 때까지 가버린 것이 지금 한쪽에서는 친일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쇄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대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오대요. 구한말 얘기를 하면서 쇄국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친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번진 것입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분은 나는 친미다 이렇게 주장하실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친중이다 이렇게 주장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소수의 사회 운동에 불과하겠지만은 때로는 어떤 분은 나는 친북이다. 어떨 때는 나는 친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무정부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러니까 친일이다. 나는 친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좀 그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정치 언어들이 튀어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불과 얼마 전이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오래간만에 여당 야 5당 대표랑 같이 만나서 여야 5당 대표랑 만나서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공동 발표문까지 발표했고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적 앞에서 이제 한 목소리를 내자라는 식으로 했고 근데 바로 또 흐트러졌어요. 네. 공동 발표문 내용 자체에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라고 하는 행간이 들어 있는 게요. 일단은 공동 발표문 내용이 별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행동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위배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상황 인식.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뻔한 당위. 그리고 이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고 이제 정부 여야가 소통에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소통에 내용은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 사실은 이것도 소통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사태까지 갔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정치권의 때로는 극단 대 극단으로 싸울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하고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결과를 바람직하게 낼 거냐 이 관건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지금의 상황은 이제 갈 때까지 가서 봉합이 어려운 수준이다.
아니다. 정치는 네. 생물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이렇게 싸우다가도 다시 이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네. 양자 간에 어디로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일본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갈려서 싸우고 있는데 당장에 이제 추경 예산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추경 예산안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대로 그냥 가면은 8월에 가가지고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렵고 그리고 9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9월부터는 사실 정기국회 시작인데. 네, 내년도의 본 예산안이 그렇죠.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추경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좀 깝깝한 것이 사실 IMF에서도 그렇고 한국이 추경을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돈을 일단 푸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야당의 이렇게 가로막힌 상태를 마냥 즐길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이제 현재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추경만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그 야당 쪽에서 추경을 일단 통과시키러 보자 이런 기류는 안 보입니까? 일단 야당에서는 계속 막겠다라고 아. 하는 그런 의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근데 대신에 지금 조건부로 몇 개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하고 북한 목선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타결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되더라도 그것이 국회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지 예. 해임 건의안이 나가는 것이고 또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설령 된다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 이 부분을 여당이 받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요거는 한번 해보자. 네, 국정조사까지 그 어떤 의혹을 밝히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북한 목선 국정조사는 한번 받아보자 이런 또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경두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달 개각이 조금 큰 규모로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조금 녹여낼 수 있는 여지도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도 좀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추경이 좀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일본 보복 조치에 따른 그 부분까지 지금 한 5천억 가까이 더 추가를 한 상황이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 계속 발목을 잡을 명분이 좀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는 적은 것 같아서 네,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론에서는 양비론도 많을 것이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급한데 추경으로 발목 잡을 때냐 이거 분명히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접점을 찾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저도 오늘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사실 또 그렇게 되는 압박 요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야당에서는 네. 좀 부담스럽게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치권의 대결 구도가 국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큰 판도가 있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 그것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겠죠. 이를테면 이제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얘기를 좀 보면은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지도가 올라간다, 국정 지지도가 올라간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정부의 친일, 소위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친일 프레임이라는 게 먹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표도 좀 나옵니다. 뭐 51%까지 지금 올라갔으니까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7월 1주, 2주, 3주도 조금 요동을 쳤어요. 그러네요. 근데 앞으로도 요동을 또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냥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야당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갔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 여당이 무능하게 추경도 처리 못하고 야당을 너무 자극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꺾인다는 거죠.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친일 그렇습니다. 프레임에 대한.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 쪽이든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이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결국에는 뭐 추경 문제부터는 좀 합의를 하는 것이 글쎄. 둘 다 사는 길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맞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경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봐도 되겠다. 저는 생각보다 보기보다는 높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추경 통과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싸우셔도 국민들 네. 뭐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조금 이제 넘어가서 바른미래당 사태를 보면 이거는 또 조금 결이 다른 얘기 같아요. 내부적인 문제인데 네. 굉장히 그러니까 보기에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좀 나옵니다만, 예,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갓난 상고 끝에 출발을 했고 혁신위원장은 이제 손학규 대표와 가까웠던 주대환 위원장이
당시에 임명이 됐었죠. 예. 그리고 굉장히 젊은 세대, 20, 30대들로 혁신위원이 채워지면서 바른미래당이 좀 새로운 그런 당으로 거듭나나 했더니 다시 손학규계와 유승민계의 충돌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갈등의 이유가 그러면은 양 네. 계파 간의 힘겨루기입니까? 일단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주대환 위원장이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네. 하면서 지금 혁신위원들이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는데 여념이 없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고, 현재 유승민 의원이 혁신위원 몇몇의 뒤에 있어 이제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주문했다라는 음모론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해당 혁신위원들이나 유승민 대표는 전 대표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그 사실관계를 놓고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혁신위원회를 바른미래당은 왜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체제가 진퇴가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예. 버티려고 하는데 그 절충안으로 그나마 나온 것이 혁신위원회죠. 그래서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독주를 하지 않는 대신에 네. 또 대표의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분간 좀 보장하는 그 절충안으로서 혁신위원회가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아마 누구나 생각했지만 지금 뭐 당장 내년 총선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한 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혁신은 고사하고 거의 뭐 문 닫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봉합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보이는 결과는 손학규 대표 체제는 교묘하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혁신위원회가 저렇게 갈등에 부닥치면서 어떻게 보면 혁신위원회가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앞당길 수도 있는 그런 기구가 될 뻔했는데 내부에서 그리고 혁신위원회를 둘러싸고 여러 갈등이 벌어지면서 기간 자체는 손학규 대표의 임기 자체는 교묘하게 좀 연장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정말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저 대오를 잘 유지해가지고 총선 때까지 갈 그러니까요. 것인지 예. 아니면은 한쪽은 민주평화당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고 한쪽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해서 예. 당이 이렇게 흩어지는 그 결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 1월에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만들어진 게 바른미래당인데 물리적 결합을 했는데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두 당이 합당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치에서 양당제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과연 견뎌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또 다른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저 당내가 수습이 되고 내년 총선까지 바른미래당이 돌파한다면 그나마 좀 당에게 기회가 열리지 그럴 수도 않을까.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굉장히 진통에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빨리 수습을 깔끔하게 해야 될 네.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뭔가 그 정계 개편 네. 이거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면은 너무 앞서가는 겁니까? 앞서가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네. 예, 동요가 굉장히 심한 것이죠. 각자가 보면 어떤 사람은 민주당 출신이고 국민의당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또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새누리당 출신이고 바른정당 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겪어 있었던 그 계보라든지 역사 이런 부분들이 또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뭐 선거제도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엇물려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그렇게 큰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뭔가 뭐 어떤 조짐이나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없다고 그래도 이상한 거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수면 위로 좀 올라오는 어떤 그 신호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무소속인데 네. 이분이 출판기념회를 어제 했는데 여기에 웬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대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공화당 쪽은 또 세고 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과의 합당은 여의치 않고 이런 상황에서 네. 무소속인 이현주 의원이라도 좀 당겨가는 것이 당이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될 것이겠죠. 한석인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최근에 무소속 의원인데 입당한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죠. 오히려 나가거나 아니면 원래 우리 식구였는데 나갔다 들어오거나 또 네. 저 재판에서 저 유죄 판결 나가지고 의원직 네. 상실이 되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만 있었죠. 예. 그럼 이현주 의원 이 정도면은 한국당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 의원은 또 보고 있는 게 그냥 쏙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차별성이라든지 자신의 몸값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현주 의원한테 두 가지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당을 자신이 주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있을 수 있는데 마침 우리공화당에서도 이현주 의원 보고 같이 하자라는 러브콜이 가고 있어요. 그럼 이현주 의원이 네. 어느 한 당을 간 다음에 그 두 당을 합당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찾겠다. 어느 당에 들어가서 합당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서서 다 모이자. 내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빅픽처를 그리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의 합당을 주선하거나 바른미래당 쪽과 자유한국당의 합당을 주선하거나 이현주 의원이 두 가지 포지션 중에 하나를 잡지 않을까. 이현주 네. 의원이 원래는 어디 소속입니까?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는 민주당 의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대선 때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그다음 바른미래당이 됐고 다시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인데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라마틱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보석 결정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구속 17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근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서 일단은 이게 좀 어려워서요. 직권으로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경우인데요. 얼핏 국민들이 보기에는 높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쉽게 보석이 되는가 싶겠지만 사실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8월 11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구속 기간 만료가 돼서 풀면은 네.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보석 결정으로 한 거는 뭔가 네. 제한이 있다는 겁니까? 조건과 제한이 있는데 자택에만 거주를 해야 되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출국을 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되며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에 출두하라 그랬을 때 정시에 그 장소에 출두를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옥에서는 풀려나는 거지만 또 다른 그 제한 범위가 또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쇠창살이 있는 시기인 거군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재판 끝까지 또 가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재판 이 직권 보석의 결정을 내린 쪽에서는 감옥에서는 푸는 대신에 계속해서 막 이렇게 너무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예. 직권 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갑니다. 네. 거기 좀 보면은 재판 관계인의 접촉 불가. 저 재판 관계인이라는 건 변호사가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를 만날 수가 없다. 그냥 네. 집에만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재판을 뭐 본인이 준비하는 데서는 누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네요. 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좀 기사에서 뭐 봤습니다만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이렇게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되는 걸 이렇게 반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변에서도 그냥 조금 구속 만료 때까지 기다려 보시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풀려나고 싶다라는 심리가 또 강해지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 결과를 어느 정도는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논란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뭐 가택 구금 상황이긴 한데 뭐 네. 만날 사람 다 만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네.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뭐 결국은 좀 느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하대요. 네, 그래서 그 가택의 상황을 좀 당국에서는 엄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화요일 순서 직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